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는데 통장을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집은 두 채나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병원 대기실에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고 집도 모았고 자식들도 다 키워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인을 위한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짜 내 돈이란 건 결국 내가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사실 많은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며 비슷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 이대로 괜찮을까? 부동산이 나을까? 아니면 현금이 더 나을까? 통장에 얼마쯤 있어야 안심이 될까? 이건 단순히 재산의 크기나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품위 있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노후 자산의 진짜 쓰임과 균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이 많아도 정작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이 두 채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70대에 접어든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통장에는 얼마쯤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일까?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 좋냐, 현금이 낫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얼마나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자문해보는 질문이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두 채가 제 명의인데 병원비가 급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분은 결국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치료 일정을 미뤄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자인데 정작 손에 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런 구조가 노후에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 수령하던 어르신은 필요할 때 병원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삶을 가른 건 단순한 자산 총액이 아니라 그 자산을 당장 쓸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내 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이 유독 가슴에 와닿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부동산을 자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자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산의 규모보다 구조와 쓰임새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자산이 내 이름으로 있어도 내 손으로 꺼내 쓸 수 없다면 그건 과연 내 돈일까? 앞서 본 이야기처럼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쓰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엔 실제 어르신 두 분의 삶을 통해 그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윤정희 어르신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한 채를 자식처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 퇴직한 후 그동안 모은 자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기예금에 모두 넣어두셨습니다. 이자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면 든든하잖아요. 그게 윤 어르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무릎 관절이 크게 손상됐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 당장 5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예금은 중도 해지 시 이자를 다 날리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출도 고려했지만 나이도 있고 고정 수입도 없으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으니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게 정말 내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국 수술은 미뤄졌고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한편 고양시에 사는 강인숙 어르신은 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식당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2억 원을 다양한 형태의 현금 자산으로 나누었습니다. 1억은 CMA 통장과 6개월짜리 정기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은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한 달에 약 16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오고 있었죠. 나는 자식에게 뭘 물려줄까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강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구보다 자립적인 삶이었습니다. 앞서 사례들처럼 자산의 모양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진호 어르신 76세 단독주택 한 채와 상가 두 곳을 보유하며 은퇴 후에도 비교적 풍요롭게 지내셨습니다. 한때는 상가 월세만 250만 원 가까이 들어왔고 자식들도 잘 되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닥쳤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빠져나가갔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매달 들어오던 임대 수익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노후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당장 수리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메워야 했고 몇 년 사이 이자 부담은 2배로 늘었습니다. 상가 매각을 시도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라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정작 병원비는 카드로 긁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장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반면 70세 서은경 어르신은 실용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부천에 있던 32평 아파트를 매각하고 20평 아파트로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그 차익 3억 원을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1억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으로 1억은 월 지급식 연금펀드의 나머지 1억은 비상금과 당이 금융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집은 마음에 허세였던 것 같아요. 이젠 공간보다 현금이 더 든든해요. 그 결과 매달 연금 70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이자 200만 원까지 총 18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병원비나 여행 비용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서 어르신은 가장 나다운 노후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통장에 얼마쯤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이 질문은 나이 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물음입니다.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준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생활비 3년치. 여기에 의료비와 비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는 어르신이라면 1년 2,400만 원, 3년이면 약 7,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요양시설 입소 비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금 2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총 1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나눠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은 CCMA나 요구 예금처럼 즉시 인간출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고 또 다른 3천만 원은 당이 정기 예금에 넣어두어 이자 수익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자해 1천만 원은 채권형 펀드 월 지급식 연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의 분산에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 대비책입니다. 실손보험 노후 실비, 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단순히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자산을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특히 암, 뇌출혈, 골절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 요양 상황이 오면 몇 천만 원은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이 없다면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전략은 단순히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꺼내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황 속에서 자산의 쓰임과 대비의 중요성을 느낀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74세 최동섭 어르신은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다른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하며 여유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2번 받으면서 연례 총 1,000만 원 넘는 지출이 생긴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녀들에게 병원비를 부탁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그 일을 계기로 건강보험 제도와 실손보험 장기, 요양등급 신청 등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러 보장제도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금 수입 중 일부는 유동성 자산으로 남기고 일부는 자동이체로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으면서 자신만의 노후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참 컸어요. 다음은 71세 윤혜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인 윤 여사는 서울 구리에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여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집을 매각해 확보한 5억 원 중 3억 원은 노후 안심, 전세 형태의 주거비로 쓰고 2억 원은 고령자 복지 신탁 상품에 일부 예치했습니다.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수령하는 월급 구조를 설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자산은 치매보험 요양, 보장보험 등으로 나누어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예전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걸 언제 써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은 월급처럼 매달 딱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쓰면서도 안심이 되죠. 필요할 땐 상담사를 통해 인출도 되니까요. 윤 여사는 자산의 크기보다 어떻게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용이야말로 노후 자산의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후의 삶은 자산의 총액보다 구조에 따라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동산이 많으면 든든해 보이지만 막상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급히 써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자산은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통장에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자녀 지원, 생활비 부족 등의 위기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삶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손에 닿는 실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자산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들은 70대 이후에는 전체 자산의 40%에서 60%를 현금성 유동자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이 5억이라면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CMA 요구 예금 단기, 금융상품 연금형 수익 구조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안정형 펀드, 전기, 연금 등 중장기 자산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서도 비상 상황에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자산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월 지급식 펀드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자산의 주체성입니다. 자식에게 명의만 넘기거나 모든 자산을 맡기게 되면 정작 본인이 필요한 순간에 자유롭게 쓰지 못해 분쟁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안정은 내 명의의 돈, 내가 계획한 지출에서 옵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든 내가 결정하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 그게 노후 재정의 핵심입니다. 노후 자산의 진짜 가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잘 쓰고 잘 나누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너무 아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고 돈은 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계획한 지출은 80대 이후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소비입니다.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 70대 이후에도 징역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몇 년을 버틴다는 생각보다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당위 유동자산과 장기소득자산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연금형 펀드 리츠 배당 상품, 월 지급식, ETF 등은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수단이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면 소비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예상 가능한 삶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득이 있는 노후는 자립된 노후입니다. 그리고 자산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정작 본인은 내 돈인데 왜 쓰기 어렵지 하며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산이 많고 저금을 떠나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고 내가 계획해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재정적 독립이자 노후의 품위입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주기 전에 먼저 내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돈을 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든든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70대는 인생을 계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가장 나답게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어 내 삶을 위한 결정을 해보세요.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 길 위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노후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큰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자산의 크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삶의 안정과 품위를 결정합니다. 윤정희 어르신은 예금에 묶인 돈 때문에 수술을 미뤄야 했고 장진호 어르신은 상가공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강인숙 어르신과 서은경 어르신은 현금 유동성과 연금 구조를 통해 자립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노후에는 병원비, 요양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유동자산과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필수적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재정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교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자산은 진짜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등불이 됩니다.